옛날 옛날에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놀러 갔었는데 한번 아무리 실내 수영장이긴 하지만 이 아저씨들 몸매랑 이 젊은 사람들 몸매가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도 나도 저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도 했지만 수영장 다닐 때도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이제 나와서 놀러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 만들어서 가보려고. 아무튼 이게 그게 부패 접근 방식 할 때. 누구든지 운동하다 보면 아프다는 거죠. 부산물로 본다. 부산물. 하지만 일정한 단계로 돼버리면 안 아프다.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 두 번째는 자, 이 구조라는 말이 구조적 분석인데 이 구조의 의미가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를 말해. 구조적 분석 이 말은 관직을 개인 것처럼 관직 사유관 같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 때문에 부패가 생긴다라고 봐요. 의식 구조 때문에 관직이 내 것이야 라고 봐.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이용해서 뭐 취하는데 왜 문제가 돼? 라고 보는 사고방식, 사고의 구조, 의식 구조, 이게 구조적 분석이다. 여기까지가 좀 주의할 사항이고 나머지 쉽죠. 세 번째, 부패가 도덕적 접근에서 볼 때는 부패라는 것이 개인들의 자질 문제다는 거죠. 개인의 자질 또는 윤리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윤리 탓으로 부패를 보는 거. 이게 도덕적 접근 방법이고, 네 번째는 자, 제도라는 말은 제도적 접근이 있는데 이 제도는 이제 법적인 장치가 미금이 돼서 법의 미비 때문에 부패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사회 또는 문화적인 접근. 사회 문화적 접근은 뭐냐면 이거는 관습, 관행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부패의 원인이 이렇게 본다. 마지막으로 자, 체제가 나오면 늘 종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서 나온다라고 봐서 개인의 윤리 문제, 법의 미비 다 복합으로 부패가 나온다라고 봐서 이거를 체제적 접근 또는 체제론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체제론적 접근. 자, 이렇게. 자, 외우 한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론이라 해봤자 이런 게 이론인 거죠. 학자들이 나름은 앞에 이론을 만든 것이 이론인 것이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패의 원인, 예를 들어서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면 좀 단순한 것이 어떨 때가 더 부패가 많이 생길까요? 절차가 복잡한 것이. 절차가 복잡하면 그만큼 봐달라고 막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봐달라고 돈 주기도 하고 뇌물 받고 빨리 달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절차를 많이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부패가 커지는 것이. 따라서 절차를 많이 개혁하고 없애야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해소 방안이 돼요. 자, 1096에 나와 있는 공직 부패의 접근 방법의 기능주의적 분석, 도덕적 접근, 사회 문화적 접근, 제도적 분석, 체제론적 접근 등 나오죠. 7번도 구조 나와 있고 등이 이제 부패 접근 방식. 자, 오른쪽에 기능은 등은 당연한 말들 됐고, 넘겨보시면 우리 1098 나와 있는 부패 방지는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대신 그 법률만 몇 줄 보내세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자, 운영에 관한 법률,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게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자, 거기 있는 것들이 큰 목차만 확인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하자, 내부고발자 보호하자, 국민감사 청구하자, 피의자를 또 취업 제한하자라고 막 되어 있죠. 다 부패를 막기 위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법령사항들 넘겨서 자, 예제 가보시면요, 부패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급행료가 당연시대 때 급행료 당연시 뭐가 되었다? 제도화가 되었다 그 말이죠. 국어 문제네 이것도. 두 번째, 과도한 선물 수수같이 공무원의 윤리 강령에는 규정될 수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 부패. 맞아요. 회색. 3. 공금을 횡령을 하고 회계상 부정을 일으켰다. 이거는 백색일까요? 흑색일까요? 당연히 흑색 부패겠죠. 공금을 횡령했대요. 중대한 형벌이죠. 횡령죄. 그래서 그건 백색이 아닌 흑색이 돼야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틀린 건 3번이죠. 공무원과 기업간의 뇌물, 특혜, 교환은 뭐다? 거래다. 국어 문제. 그렇죠? 답은 쉽게 나오는 여기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중립인데요. 중립은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죠, 여러분. 중립은 불편부당성을 말한다. 자, 1번에 그 세 번째 줄쯤에 있는 한자 있죠. 불편부당성. 자, 이 중립이라는 것은 누가 집권해도 똑같이 봉사해라 라는 불편부당 중립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중립을 한쪽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집권해도 여야할 것 없이 똑같이 봉사하고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해라. 이게 중립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뭐 정책인 개입하지 말고 가치 판단하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해도 좋아요. 정치적인 판단해도 괜찮아. 정책인 고려해도 괜찮아. 단 똑같이 하면 돼. 특정한 사람한테만 불리하지 않게 해라. 이게 중립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립이 왜 나왔을까? 중요한 이유가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나왔다. 이게 핵심. 그러니까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자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1102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3번에 각국의 중립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미국은 알고 있어야 돼. 미국에서 자 펜들턴법이 최초로 중립을 규정했죠. 나중에 1939년도에 해치법에서 중립을 강화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1974년도 와서 연방선거운동법 와서 중립을 좀 완화시킨다. 최초의 규정 강화 완화 그 흐름 최초 뭐 펜들턴 법 두 번째 해치법 그 다음에 연방선거운동법에서 세 가지 최초 강화 완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넘겨볼게. 여러분, 공무원 단체는요, 법률을 기억하자. 공무원 단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 노동조합 법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법. 자, 공무원의 노동조합 법이 있는데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노동조합 법을. 자, 법은 마찬가지로 있는 사항들을 체크했다가 여러분은 숙지하시면 되겠죠. 제가 책에서 부르는 것만 따로 밑줄고 놓고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디 가냐면 1106페이지 가보시면요. 중간 정도 3번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법률 나오죠.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 단위가 있죠. 자, 설립 단위는 좀 커요. 국회 노조, 법원 노조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과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 같은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군 같은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례고 저 대상이고 그 다음에 2번 중요한데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노동부 장관이 명칭 좀 바뀌었죠? 고용자를 넣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내요. 형광색 칠해놓으세요. 중요해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또 주무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서를 낸다. 노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다. 가입 번이 오시면 기억에 6급이하 밑줄 긋고 6급이하 6급이하에 일반직이 있죠. 그리고 니은의 특정직이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의 기능직이 있죠. 그 다음에 류의 끝에 보시면 별정, 계약, 미음의 고용직 즉 일특기와 더불어서 거의 다 있는데 뭐만 빠져 있어요? 정무직은 따로 없죠. 정무직은 고위직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6급 이하의 일반직이 원칙이다, 여러분. 고문중에서 6급 이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급상 요 6급의 의미는 뭐냐면 실무자의 마지막 직급이에요. 요 5급부터가 감독자야, 감독자. 5급 이상은 감독자로서 사용자 개념이라면 6급 이하가 노동자 개념으로서 가입 대상은 다 6급 이하예요. 업무상 주로 일반직 업무하는 사람들이 대상, 일단 원칙상. 그리고 이제 그에 준하는 나머지 별정직, 계약직이라든지 기타 뭐 다 포함된 거죠. 원칙은 6급 이하의 일반직이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3번에 노조 전임자의 지위죠. 전임자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 일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면서 노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노조 일만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1번에 공무원은 임용권자 밑줄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노조 일에만 전담할 수 있어요. 임용권자는 뭐냐면 장관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동의 얻어서 그 뜻이 임용권자 밑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말. 그 다음에 2번은 전임자는요, 휴직을 하죠. 휴직.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끝에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죠. 2번과 3을 묶어서 무급휴직이라 써놓으세요. 묶어서 무급휴직. 자, 노조 전임자는요, 무급으로 휴직을 해요. 자, 보수는 근무 대가를 주는 거라서 근무하지 않고 휴직하는 거니까 돈을 안 줘.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돈은 보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돈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가 주는 근무 대가인 보수 받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주는 돈만 받는 거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쟁의는 금지되어 있다. 쟁행이 금지. 금지해서 파업, 태업 같은 거는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조정 신청 나와 있죠. 자, 만약에 결렬된다면 교섭이 중앙노동위 밑줄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밑줄 30일 이내에 종결을 해야 된다. 까지 넘겨서 자, 7번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중앙노동위에 두고 있죠.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벌칙 보시면 파업과 태업을 못하겠는데 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죠. 징역 또는 벌금 그렇게 기억하자. 자, 그리고 다른 법과 관계도 공무원 직장 협의가 원래 있는 단체였었는데 우리 근무 조건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그러면 공무원 직장 협의가 사라졌냐? 아니라 동시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 되어서 공무원 직장 협의에도 가입할 수 있고 노조 가입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 있고 한쪽만 해도 되고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시면